부동산 실전 부동산 경매 제3강의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감정평가서,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검토하라. 두 번째, 부동산 현황조사서를 검토하라. 세 번째는 감정평가서를 검토하라. 그리고 또 그 배너 제일 왼편에 보면 인터넷 등기소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지금은 이제 부동산 등기사항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명칭은 돼 있죠. 그런데 관행상 실무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런 용어가 굳어져서 등기부 등본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지금은 이제 2교시에는 2장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과 해석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감정평가서에 대한 걸 1강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2장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 및 해석.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은 크게 4개 구분. 제일 위에 우리가 표제부라는 게 있고 갑구, 을구 이렇게 3개 용지로 되어 있지만은 또 제일 위에 부동산 사항란, 그래서 제일 꼭대기 부동산 지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하면 이건 집합 건물의 특성상 두도록 예외 적용. 그래서 또 등기 번호란이 있고 그게 이제 등기부 제일 상단에 있는 거죠. 등기 번호란.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의 표시란과 표시번호인데 등기부의 그 부동산의 현황이죠. 지번 내지는 건물이라면 도로명, 주소 같은 게 나타나고, 갑구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구분은 되지만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구분이 갑구죠. 그 다음에 을구, 여기도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누지만은 전체적으로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용익물권에 관련되는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걸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담보물권, 질권은 동산을 위주로 하는 거라 빼고, 또 유치권 뭐 당연히 빠지겠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 법률행위 얘기한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상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면 유치권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구주로 담보물권에서는 저당권 또는 실무상 근저당권 내지는 또 가등기 담보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의 담보, 그거는 이제 갑구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등기가 됐다면 당연히 임차권 등기는 기타 소유권이 아니니까 을구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갑구와 을구의 그런 권리관계,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를 중심으로 따지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4구분, 등기 번호란이 제일 꼭대기 등기부 용지 제일 맨 위에 있죠. 그 밑에 바로 표제부 그래가지고 표제부에는 그 등기의 지번, 그래서 우리가 표제부를 등기의 얼굴, 첫 인상, 관상 뭐 이런 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의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사항, 그래 갑구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제한, 특히 압류 표시, 부동산 등기의 그 경매 개시의 그런 기재도 갑구에 하고, 또 오늘 후반부서 설명하는 3교시 설명하는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 또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게 바로 갑구에 나타나니까 갑구를 또 잘 들여다봐야 돼요. 먼저 그럼 1번에 등기부 및 기타 장부, 가로 1번에 등기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 그래서 법원이 관리하는 공적 장부. 나머지는 다 부동산 공부 중에 나머진 등기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행정부서 관할하죠. 그래 우리가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민원 24시, 정부 24,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뭐 언제든 뗄 수 있는 게 이른바 대장, 세원의 포착, 지방세 같은 걸 부과하게 되는 토지대장, 또 임야대장 이런 걸 뗄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런 걸 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온나라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국토교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나누어 있죠. 토지의 사용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으로 나누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간단한 지적도 이런 걸 떼볼 수가 있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은 법원이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대장은 행안부 또는 국토부서 관리하는 온나라라는 그 종합 부동산 공부를 보는 사이트죠. 온나라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변동과 권리 설정, 변동의 내용과 부동산의 표시로서 소재, 위치죠. 또 지번, 그 지적도에 따라서 토지의 번호, 건물의 번호를 붙여놓은 거죠. 또 지목, 그 용도, 지금 공간 및 지적 측량에 관한,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에는 28개의 지목이 있죠. 그래서 대지, 또 뭐 이제 기타 뭐 여러 가지 주차장이니 뭐 이런 지목도 있고, 면적,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토지 면적, 또 아파트, 집합 건물 같은 데는 전용 부분에 전용 면적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나타나는 정보를 여기에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의 종류는 부동산 종류가 크게 지상 위에, 토지 위에 정착물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고, 또 토지 위에 정착물인 대표적인 건물, 이걸 나타내듯이 건물 등기부가 있죠. 그리고 먼저 괄호 1번에 토지 등기부, 반괄호 1번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와 토지의 표시 상황을 권리관계를 나타나는 법원이 관리하는 그런 장부가 토지 등기부가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반괄호 2번에는 건물 등기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에 관련한 권리관계를 건물의 현황, 즉 형태, 구조, 면적 등을 기재하는 법원이 관리하는 공적장부죠. 그게 건물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는 그 크게 둘로 나누는 거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토지는 또 임야도 여기에 다 토지에 들어가니까 일반 토지와 임야로 나누긴 하죠. 대장이 이제 행정부엔 다르죠. 왜? 세금이 일반 토지는 세금이 조금 높고 세율이 높죠. 또 임야는 낮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단독 건축물을 권리 분석할 때는 건물 등기부를 별도로 떼고, 그런데 요 예위, 일부동산, 일용지주의, 일기록주의의 예위가 바로 집합건물, 아파트는 하나의 갑구에 다 나타나죠. 그 갑구의 표제부 위에 있고, 갑구에 보면은 상단에 뭐냐면 대지에 대한 일동 건물에 대한 등기, 그래서 일동하고 전유 부분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상단에 나타나고, 그래서 한 개 등기부 용지 밑부분에 대지에 대한 등기가 있죠. 토지 등기에 해당되는 대지, 또 대지권, 나의 지분 비율, 전유 부분의 비례인 지분 비율. 그래서 집합 건물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하나의 각구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등기부 별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도면 편철장과 같이 집합 건물에 여러 개의 그런 등기를 나타낼 때는 별책에 기록하죠. 토지 등기부이든 건물 등기부이든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는 종전에 구익, 즉 구분한 대로 별책으로 나눈다. 즉 읍면마다 읍면을 단위로 별책을 하며, 그래서 부동산이 많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별개 책을, 그래서 1권, 2권, 3권 이런 식으로 등기 사건이 과다한 경우에는 동, 리, 기타 종전과 같이 별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재산, 부동산을 관리하는 행정부에서 1권, 2권 그렇게 묶어서 책을 할 때 1책에 있다, 2책에 있다, 3책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기부 위에 이런 별책, 그래 부동산 등기법 14조 2항에 이런
별책.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 위에 기타장, 물론 이제 여기엔 접수장이니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제 등기부에서 기재하는 그런 장부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빼고 별책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 큰 2번에 그래 표제부 구성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의 소재지와 내용을 표시한다. 토지는 지번, 지목, 지적 등이 기재되고 건물은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된다.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또 그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로 나누어서 구분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의 표제부에서 여기 캡처해 놨죠. 그래서 표제부 토지의 표시 그래 놓고 표시번호 1 해놓고 접수 보존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 1998년 5월 18일 5.18이네요. 또 소재 지번에서 거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38 여기 동그라미 써놓은 건 제가 설명하려고 요 순위번호죠. 표시번호 1 표제부라 표시번호고 그 밑에 이제 갑구에는 순위번호라고 쓰죠.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동그라미 제가 한 건 요 밑에 이제 설명한 게 있는데 제가 다 생략해서 이건 임의로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또 지목은 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적도에 두물 따서 첫 글자를 따듯이 대. 그래서 대가 무슨 뜻이냐? 지목을 설명한 거고 또 면적해서 720평방미터 미터법에 따라 평이 아니라 평방미터. 여기서 평수를 할 땐 0.303334 이걸 곱하면 되죠. 또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을 참고 사항을 여기다 기재해줘. 뭐 지적 구익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래 표제부 토지 등기부는 건물 등기보다 조금 간단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단층 건물 표제부 그래서 이거는 그 아파트가 아닌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 여러분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표시번호 여기도 1하고 접수 연월일 나올 거고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또 건물 내역 여기에는 구조 그래서 이제 대개 지붕을 그 건축물 대장에서 따다가 쓰고 내역 또 철근 콘크리트조 뭐 이런 거 나오죠. 또 등기원인 및 등기사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뒤에 가면은 이제 제가 집합 건물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밑에 이 화면상 잘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부 구성에서 표제부 이어서 이제 권리사항을 기재하는 갑구 얼구죠.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제한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얼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등기가 여기에 나타나죠. 을구에. 그래서 큰 3번 등기부 열람 및 해석 방법 갑구에서 주의하여 살펴볼 사항들 동그라미 보면은 소유권에 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 처분 제한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압류 그래서 이제 압류는 바로 경매 신청이 들어가면 압류가 되는 거죠. 또 가압류, 지금 본안소송, 또 다른 권리관계에 소를 제기했다면 그 본소송이 끝날 때까지 권리가 또 제3자에게 팔거나 그럴지 모르니까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압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걸 가압류. 그래 가압류는 신청하게 되면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가압류가 기입등기가 돼요. 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며 가압류가 됐는지 이런 걸 살펴봐라.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말소를 위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소송에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처분 이후에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래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에 입문하다 보면은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가압류에 대한 얘기, 또 가처분에 대한 얘기, 이게 전부 민사집행법의 보전소송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그런 용어를 다 익히기는 어려워도 요 부분 등기부 설명할 때 제가 갑구에서 가압류가 처분을 일부 설명하고 또 뒤에 가면은 보존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한 번 더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매에 입문할 때 어려운 게 바로 법률적 용어, 민법 용어, 민사집행법 용어, 민사소송법적 용어, 그런 권리관계에 대한 계략이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면 책만 보았을 때 또 여러분이 저의 동영상과 같은 이런 강의가 아니라 어떤 활자화된 책을 보면 그게 읽기가 좀 까다롭고 이해를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의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가 또 필요하다고도 보고 또 저의 강의를 실강하신 분들이 복습용 또는 저를 아시는 분 또 부동산 경매에 입문하고 싶은 분 1억 갖고 10억 만들기 재테크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제 경매 강의를 계속 연재하고 있듯이 오늘 3강에서도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궁금증이 있어도 이 강의가 15강의로 맞춰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한 7, 8강쯤 가면은 또 해소되기도 하고 또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회독 3번 이상은 거쳐야 경매에 대한 기초가 잡힌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기를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꺽쇠친데 을구에서 주의에 살펴볼 사항. 그러면 을구에 나타나는 등기사항을 해석해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괄호 1번의 근저당권.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우선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다. 그 뜻은 뭐냐면 최초 제일 앞선 접수가 된 근저당 그 위엔 또 2순위 3순위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최초 제일 맨 선순위의 근저당을 먼저 찾아야 이른바 권리분석의 말소기준 권리의 기준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권리보다 먼저 다른 구 갑구에 가보니까 가압류가 먼저 되면 조심해야 되죠. 왜? 채권일지라도 근저당과 동순위에서 배당받아서 나중엔 흡수배당이라는 그런 배당 방식을 취하게 되고 또 거기에 가등기가 갑구에 있다면 가등기 설정일을 잘 살펴서 지금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죠.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오늘 강의 3교시에서 제가 가등기 효력을 설명하게 돼요. 그래 근저당 최고 앞선 걸 먼저 찾아라. 그 다음에 을구에 최초 근저당 설정 접수일과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입일 그래서 언제 전입신고일인지 그거는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나타나죠. 비교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여러분들이 대항력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황조사 설명할 때 제가 인도받고 점유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서 임대차의 관계자 위 임대인과 임차인 위에 누구에게나 나의 물권적 효력인 그 임차권을 가지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대항력이고 또 확정일자까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선다면은 배당도 근저당보다 먼저 받죠. 그런데 실무상은 앞설 경우가 없는 게 만일에 거기에 점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 안 해주죠. 은행에서는 그 대출하는 날 당일날 뭘 띄우라고 그러냐면은 거기에 현황조사서에 준하는 전입세대 열람을 그 날짜로 띄우라고 그래요. 대부를 받으려고 대출을 받으려는 임차인 거기에 이제 채무자에게 그러면 이제 거기 전입세대 열람일을 떼보면 다른 거기 임차인이 나타나면은 절대 대출을 안 해주죠. 담보대출을. 그리고 그 사람을 일단 퇴거시킨 다음에 그리고 자기들이 근저당 설정하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전입신고하게끔 조치를 해서 선순의 임차인들은 원칙적으로 안. 근데 그렇게 해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이른바 소액보증금이죠. 소액보증금은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압류, 그 경매 기입등기가
딜될 기준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은 최우선순위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넘어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또 보통 근저당의 채무액은 120% 그래 1금융권은 20% 1억 빌려주면 그 밑에 자기가 직접 쓰게 하죠. 120%라고 쓰게 해요.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는 뭐 활자화되고 앞에 120. 그럼 무슨 뜻이냐면 원금보는 1억 원이지만 채권 최고액 최대한 변제받을 수 있는 건 1억 2천이라고 기입하겠다. 그래서 20%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자 또 경매 실행 비용이라든가 이런 담보권 실행을 위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20%를 더 높게 실제 채무액보다 높게 최고액 이게 바로 근저당권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무는 99.9%가 다 근저당만 있지 일반적 보통저당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배울 때 저당권을 설명하지만 나중에 끄트머리 특수담보의 근저당을 또 설명하는데 보통저당권의 성질이나 저당권에 대한 효력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근저당권은 최고액이라는 게 있고 또 그런 게 특징을 갖고 또 채권은 경매 실행 또 마지막에는 배당 순간까지 이자가 붙어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피담보 채권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지금 미확정인 상태로 계속 이자가 붙어나가는 경우죠. 그런데 보통저당권으로 해버리면 총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증가 발생하는 이자 또 경매 실행 비용 같은 게 그 안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탄력을 주고 근저당 최고액을 120%로 잡아서 20%만큼 여유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액의 0.8을 곱하면 그게 실제 원본액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재금융권인 저축은행, 신협, 또 새마을금고 이런 거 재금융권이라고 그러죠. 그런 금융기관은 130%. 그런데 은행보다 어떤 채권관리 리스크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 시스템이 조금 허술하기 때문에 30%를 더 올려서 130%를 잡아놔요. 그래서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 금액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 대의변제, 다른 자들이 대신 변제하고 또 임차인이 2순위인데 이 아파트는 3억이 넘어 또 내 부동산의 보증금 전세금은 한 2억밖에 안 돼. 그럼 1억이 남죠. 시가에 비하면. 그럴 때 한 3천만 원짜리 1순위에 근저당을 아예 내 돈으로 갖고 거기서 배당, 물론 이제 배당은 보증금의 그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오히려 내가 1순위로 올라가서 배당을 받는 게 2순위로 보증금 깎인 상태에서 받는 것보다 유리할 때는 대신 변제하는 거를 대의변제란 말을 쓰죠. 채권 총론. 민법에 가면은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부동산 등기법에는 대의등기 제도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니까 대의라는 건 어떠한 사람의 지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변제를 할 때 대의변제라는 말을 써요. 그래 금액이 소액일 땐 대의변제 가능성도 고려해서 그러면은 그 2순위의 그 대항력 내지는 그 확정기일이 늦어서 확정일자가 늦어서 2순위였는데 1순위가 변제하면 순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가 1순위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의변제할 때가 왕왕 있어요. 경매실무상. 그래 경매 진행 중 대의변제를 하게 되면 경매 자체가 취소되므로 이제 1순위에 그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배당에서도 순위가 그 전세금, 임차보증금이 올라가게 되죠. 경매 절차에 참가하는 수고와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자기는 발품만 팔고 보증금이나 돌려받을 기회가 돌아오지만 결국은 대의변제를 통하여 헛수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 그래서 제가 청구 금액도 눈여겨보라고 그랬잖아요. 청구 금액이 작을 때는 대의변제 확률이 높아. 왜?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는 게 외에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변제하고 자기 권리를 선순위로 확보하기 위해서 대의변제가 이루어지죠. 또 괄호 2번에 지상권, 지역권 요 일구에 또
근저당권 위에 이런 용익물권들이 나타나죠. 지역권도 나타나겠고, 그래 지상권과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하여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 토지나 건물의 지상권, 지역권. 예, 또 부동산의 일부에도 성립이 되지만 같은 부동산에 같은 부분이 중복하여 성립할 수는 없다. 왜? 물권끼리 상호 충돌해서 저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전세권도 토지의 일부, 가령 1000평 땅에 한 300평, 그래서 왼편에 귀퉁이, 그러면은 그때 도면을 제출하게 되죠. 전세권에 한 필지 땅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물권적 전세를 신청할 때는 도면, 그래서 어느 부분에 전세권 대상이 되는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사각형을 쳐서 대충 왼편이다, 오른편이다, 가운데 부분이다, 이 정도의 위치를 파악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 제출하는 걸 별지, 서면인 도면을 제출한다고 그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게 나타나겠죠. 등기부의 편제는 제일 꼭대기 네 부분으로 된다고 할 때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번호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한 순서에 따라 그 등기소의 일련 번호, 전산화에는 집원 및 부동산 고유번호, 주민번호처럼 13자리로 오른쪽에 보면은 그 고유번호와 거기에 이제 또 뭐가 바코드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등기소에 보면 여러분이 바코드를 대는 거기에 있어서 오른쪽 되면 그 등기부 목적물에 대한 등기사항으로 바로 이동하죠. 그래서 등기관들이 등기 심사할 때 다 책상 위에 바코드 읽는 그런 인식하는 그 이렇게 이제 뭐 등 긁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고무래처럼 생긴 그게 있죠. 바코드를 인식하면은 집원 및 부동산 고유 번호에 바코드를 오른쪽에다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로 넘어가죠. 또 표제부가 있죠. 표시란과 표시번호란 있죠. 그래서 토지 건물의 표시와 번호, 물건에 관한 사항이고 또 표시번호란에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표제부가 구성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갑구, 사항란과 그 소유권, 갑구에 나타나고 순위번호란에는 소유권 1, 보존 등기가 제일 먼저 있겠고 그 밑에 이제 이전 등기들이 순위대로 나타나죠. 그래 소유권 부분은 을구의 권리 소멸과 같이 지우지 않죠. 그대로 소유관계가 순번대로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 현재 맨 마지막 3순위로 되어 있다면 그 3번째 순위가 바로 현재 소유권자인 거죠. 그래 순위번호란에 등기한 순서. 또 을구도 사항란 소유권 위에 아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게 사항란에 나타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기한 순서. 거기에 그래 그 권리가 소멸, 근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가 이루어지면 은행에다 변제를 하게 되면 말소라서 가운데에 선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을구에 있는 권리는 소멸하면 지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붉은색 카드식일 때는 등기관이 인주를 묻혀서 예리한 그런 걸로 X를 쳤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컴퓨터로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 실선으로 근저당권에 쭉 줄을 그어놨죠. 그거는 말소된 을구의 권리들이다. 그 다음에 큰 4번에 등기의 일반적 효력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 괄호 1번의 원칙, 민법 18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즉 물권행위, 매매계약을 통한 권리변동이라든가 증여 이런 바탕이 법률행위죠.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그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 또 이걸 형식주의라고 하고 독일법이 채택했다고 그래서 독법주의.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물권행위에 기한 물권변동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외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나오죠. 그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른 요건이 효과가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은 일어나. 다만 단서에 180조 단서에 그러나 그 물권을 처분 그걸 양도나 이런 걸 할 때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으로서 상속, 공용징수, 토지 수용 같은 경우죠. 또 그 다음에 경매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기타
예,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 요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매는 대금을 내가 완제하는 날, 그래서 한 달 내에 이제 대금 납부하라고 내가 이제 입찰할 때는 보증금 빼고 최저금액의 10% 빼고 나머지를 내가 쓴 금액의 잔액을 납입하라고 그러죠. 한 달 기간을 주고 그러면은 그때 납입과 동시에 소유권은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촉탁 등기 신청을 그날부로 하면 이 3, 4일 내에는 내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후순위 권리들은 다 지워진 상태로 등기부에 나타나고 소유권 갑구에는 거기서 은행이든 또 그다음에 채무자 명의로 됐던 게 내가 대금 완납일을 기준해서 소유권 변동이 나타나고 또 등기는 촉탁 등기를 통하여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래서 186조에는 일반적 법률행위, 매매가 대표적이었고 증여계약이 있죠. 그런 법률 계약에 의한 그런 거는 등기를 통하여 등기하는 날 물권 변동이 일어나. 그런데 그 밑에 바로 187조에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이제 판결 중에 또 형성 판결이 있죠. 소유권 취득에 대한 이행 판결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 등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변동은 일어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이 있죠. 등기된 대로. 그래서 등기부에 일단 기재가 돼 있으면 거기에 그 소유권 관계라든가 담보물권 관계. 그래서 내가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변제를 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 아직 말소 등기가 안 일어나. 그래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피담보 채권, 돈을 빌린 그 상태가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죠.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추정. 이 추정이라는 건 일단 그렇게 보지만 반대 증거, 변제한 영수증 같은 걸 들어서 또 여기서 이제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정은 반증, 반대되는 증거로 깨질 때까지는 일단 그러한 권리로 인정하는 걸 법학에서는 추정이라고 그러죠. 그래 권리가 현존, 존속 및 권리 변동으로 추정되는 그런 효력을 법학에서는 추정적, 그래 등기된 상태대로 권리가 있을 것이다. 일단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엔 순의 확정적 효력, 등기부에 일단 기재하게 된 등기인 후순위 권리, 즉 밑에 된 등기에 대해서 끌어내려지지 않는다. 하강당하지 않게 되는, 즉 등기 순의. 그래 같은 구에서는 순의 번호에 따라, 갑구와 을구끼리는 접수 번호에 따라서 그 순위가 정해지고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이 지워졌다고 해서 을구가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뜻은 아니죠. 물론 저당권에서만 예외로 순의 승진의 원칙이라고 해서 1번 저당권이 변제돼서 말소되면 그 밑에 2번으로 됐던 게 1번 지위를 올라가서 1번으로 배당을 받겠죠. 그걸 아까 대의등기를 조심하라고 그럴 때 1번에 저당권이 말소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2순위였는데 배당을 먼저 받고 또 대항력을 취득함으로써 자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된 자에게 유리하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그걸 대신 갚을 그럴 대위변제 같은 걸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의 확정 유력의 예위가 순의 승진이 되긴 하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먼저 성립된 게 밑에 게 물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위에 있던 임대차나 채권적 임대차 권리가 끌어내려지는 권리는 아니다. 이걸 순의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공신력은 없다. 가론 네 번째.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해도 권리관계가 진실이 아니면 등기된 권리관계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이건 뭐냐면 일단 갑구에 이 아무개가 등기로 돼 있어. 그래 그 사람이 신분증 확인에 외에도 본인과 일치하죠. 그래 거래를 해서 내가 이전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랑 거래한 직전에 소유자가 등기를 위조한 거야. 그러면 그 이아무개의 등기는 무효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전 등기가 김아무개로 돼 있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명의의 등기는 그 사이에 이아무개의 등기가 무효로 확정됨으로써 그 밑에 전전거래된 건 전부 등기의 유효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등기의 공신력은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기가 다 말소되는, 그러면 그 이후에 권리 취득한 자는 바로 직전 매도한 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이거를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타인의 권리를 나한테 팔았으니까 네가 대금 물려달라. 그래서 꼬리를 물고 이제 올라가면서 담보 책임. 이걸 등기의 공신력, 즉 거래 안전, 등기를 믿었더라도 등기의 원인 무효사항. 그래서 거기에 소유권의 위조,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다 무효가 된다는 걸 등기에서 공신력. 독일은 실질적 등기관의 심사권도 있고 또 등기 제도가 오랫동안 시행해 오며 안정돼 있다고 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부동산등기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등기관에 있고 아직 부실등기가 독일만큼 안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게, 우리도 이제는 전산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해킹 같은 게 방지될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면 공신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논의되고, 또 등기법에 그걸 조항을 두자, 또 민법에 넣어놓자. 추정력뿐만 아니라 공신력도 있다고.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공신력은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래 질서는 해쳐질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는 있죠. 위조, 당초적 효력이 무효라면 그 이후에 거래된 등기는 다 무효다. 그게 유명한 물권법에서 강의하는 이른바 중곡동 토지 땅 사건, 이런 얘기를 하죠. 공신력은 없다. 일반적 효력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에 대한 캡처한 거죠.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보존 98년 5월 18일 3006호 소유자 박성수, 또 주소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순위번호 나오니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다 썼죠. 등기 목적, 등기 신청서에도 이걸 써놓거든요. 언제 팔렸냐? 20년이 지난 2018년 1월 7일 접수번호가 있죠. 9889호.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매매죠. 법률행위 2018년 1월 7일 날 매매 계약을 처음으로 계약서 쓴 날,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여기 나타나죠. 1월 7일. 중도금 잔금이 아니죠. 소유자는 박성수에서 송현숙, 현재 취득자. 그래 여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앞번호 남자 여자만 나타나고 앞에 나타나요. 생년월일. 근데 뒤에 요 7자리 수는 첫 자만 나타나고 여긴 다 X 쳐져 있죠. 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거래 가격이 여기 요즘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있기 때문에 매매의원, 증여의원 여긴 다 요 거래가액이 표시되죠. 그래서 요거는 28억인가요? 28억 원에 팔렸다. 요게 8억이죠. 28억. 그 다음에 을구에 보니까 요 이전 등기 위에 권리, 소유권 위에 권리사항. 그래 여긴 근저당 됐다가 여기 말소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박성수가 근저당 돈을 빌렸겠죠. 여기 주식기사, 뭐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그랬다가 이걸 파는 순간에 갚죠. 그리고 이제 또 송현숙이 자기 거래형으로 빌리고 또 아니면 이걸 떠안으면은 그대로 되는데 매매대금에서 그만큼 공제해 줬겠죠. 그런데 일단 변제하고 다시 또 송현숙이 근저당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 근저당 설정을 이걸 지우고 송현숙이 다시 또 빌렸겠죠. 2018년 1월 7일 이제 잔액을 자기가 한 절반은 되고 절반은 은행, 농협 같은 데 빌렸다면 2018년 또 사는 때 1월 7일 근저당 설정기획.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무상 동시패션이라고 그래. 법무사가 되게 은행에 속해 있는 법무사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일정한 말소 서류, 등기 말소 서류 받고 현재 매수인 또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 속해 있는 법무사가 서류를 다 해서 양쪽 간의 권리를 쌍방대리를 통하여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나타나서 16억을 빌려서 12억은 자기 돈이고 16억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2번 근저당권자 위에 건 지워졌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은행이 1순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기소의 첫 페이지 가면 그래 여러분이 일단 이 등기를 떼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회원가입 란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여기다 아이디 제가 정해놨고, 비밀번호. 이 아이디 저장을 클릭해 놓으면, 그런데 여기 일주일 지나면 또 다 지워져요. 그 대신 한번 저장해 놓은 걸 여길 또 V자 체크를 하면 아이디는 나타나. 그런데 비밀번호는 뜰 때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해킹 같은 걸 방지하려고 회원가입을 100%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많이 거래되는 부동산. 열람하기는 어디다 기관에 제출하는 건 아니라 700원이고, 수수료가. 발급하기, 요 발급하기는 공기관이라는데 제출할 때, 열람하기는 여기에 작은 투명 글씨로 열람이라고 써있죠. 열람하기. 그 다음에 발급은 그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에 제출할 땐 인터넷 등기 수수료가 1,000원, 300원 차이 나죠. 그렇게 돼 있고, 또 법인 등기를 뗄 때는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나오고, 또 이제 통합 전자등기, 전자납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산채권 담보, 요게 이제 최근에 유동화 따라서 동산 채권도 담보할 수 있는데, 이른바 양도담보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면, 실무에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양도담보,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또 가까운 등기 관할 같은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또 요 밑에 보면 신청, 내가 등기 신청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여기 뭐 전자신청, 등기 전자신청 같은 것, 또 법인 인감증명서 발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또 등록 면허세 같은 걸 납부하고, 등기 비용, 신청 수수료, 우리가 증찌대라는, 그래서 이 폼으로 할 때는 12,000원, 서면으로 할 땐 15,000원인데, 또 직권 말소 통지 등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법인 상호 검색이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내가 법인 등기 신청할 때 같은 지역, 같은 등기소 관내엔 동일한 상호의 그 법인명은 못 쓰게 돼 있죠. 다른 지역일 땐 또 가능해요. 이런 게 바로 초기 화면을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등기 신청, 전자납부 요 위에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또 내가 메뉴 같은 걸 여기서 확인해 보고, 이게 초기 화면이에요. 인터넷 등기소에 대한 초기 화면. 그 다음에 등기를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집합 건물을 눌러서 아파트, 또 여기 일반 토지 하면은 토지, 임야일 때도 여기 나타나. 그리고 시도, 그래서 충남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등기 현행 뭐 그냥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 목록이나 매매 목록도 보고 싶을 땐 클릭해 주면 돼. 아파트일 때 검색 누르면 그 밑에 이제 나오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때는 부동산을 구분해서 선택한다. 토지를 하면 토지, 그리고 여기에 토지라도 임야일 때는 산번호가 붙죠. 집원에.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중에 하나를 선택. 건물은 일반 건물, 상가 건물 같은 건 일반 건물인데, 상가도 분양을 통해서 구분 등기하면 집합 건물로 들어가죠. 또 토지에는 대지, 도로, 전답, 농지 같은 게 나오죠. 임야 구분되어 있다 등을 말한다. 건물은 일반 단독주택, 일반 건물이죠. 또 다가구, 다가구는 일반 건물처럼 되긴 하지만은 나누긴 돼 있죠. 또 단일 상가, 그래서 이게 구분 등기되면은 집합 건물로 넘어가고,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말한다. 집합 건물이란 일동의 건물, 하나의 동 속에 그 전유 부분이 독립 소유권이 되는 걸 얘기하죠.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도 집합 건물이죠. 또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든 또 그 사무용이든 오피스텔도 분양 등기했을 때, 또 상가도 구분 등기되어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 여기에 집합 건물, 토지 요걸 여기서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 이하 시도는 안 해도 돼요. 전체를 다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제부 실제 떼어보면 지금이 이제 요 등기부가 옛날에 이렇게 가로로 좀 바뀌었었죠. 한때 1988년부터 2006년까지. 그래서 지금은 또 세로로 바뀌었죠. 다른 지적 공부들이 다 세로로 발간되는 걸 근거로. 또 갑구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양식이 변경됐는데, 부동산 등기증명서는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 업무 전산화 사업에 따라 세로 양식에서 가로쓰기로, 그래 옛날 거는 노란색에 직접 띈 걸 보면 가로쓰기였었죠. 그런데 2003년 전산화가 지나고 2018년 이후에 세로 양식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달라 또 가로로 봤다가 세로로 봤다 막 이러니까 의견이 있었고, 특히 다른 문서와 함께 합철될 때 그게 툭 튀어나오니까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보기 위하여 문서 전체를 가로로 돌려서 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5월 1일 한 2년밖에 안 됐죠.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이제 새로 쓰기로 바뀐 거죠.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의 다른 양식을 다른 문서 양식과 동일하게 새로 쓰기로 변경하였고, 이 지침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여러분들이 등기부 떼어보면 새로 양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현재 이러고 있다. 여기까지가 2교시고 잠시 좀 쉬었다가 3장 등기부상 권리순위, 앞에서 한번 설명된 것지만 또 중요하고, 또 가등기가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고 가등기 때문에 등기 순위 보존 효력 같은 게 있어서 가등기 효력을 3교시서 다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